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우리 손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학민 교수님이신데,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이 예산 홍성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사회 혁신과 어,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김학미 교수님 뭐 제 채널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종교, 그다음에 인문화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책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이쪽으로 주로 공부하시고 또 지역사회 혁신운동과 정책 이런 걸 주로 하시는 우리 김학민 교수님을 이제 모신 이유는 저의 삶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서울 강서구에 있다가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예산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특별히 봤던 거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어, 일단 서울에서 좀 기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어, 그 학교 그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좀 3학년 학교 다니시는 학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좀 집을 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다가 우연히 예산을 찾아서 뭐 예산역에서 한 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그만 시골집을 하나 얻어서 지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김학인 교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인 교수님께서 보니까 굉장히 이 예산 또 우리 저희 아들과 같은 예산중학교 출신이시고 또 이제 뭐야 이곳에서 이제 또 사회 운동도 하시고 또 정치 관련된 일도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 이 지역을 예산을 넘어서 예산 홍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제가 지구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또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저 배경으로 된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좀 감명 있게 읽었어요. 또 우리 저희 집사람도 이거 저희 집사람 2번 읽었습니다. 2번. 처음 그때 이거 처음 주실 때 읽고 이번에 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뭐 앞부분에 그 유학 부분 유학 생활이나 또 어려운 그 실내원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흑수저라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강인한 정신력과 또 의지와 또 실천력을 바탕하셔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분. 그래서 저는 이 다시 봄, 이 제목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봄. 이 봄이란 말이 이제 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스프링, 이 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스프링, 봄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좋아하는 해, 봄, 뭐 일을 해서 본다, 뜻을 본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은 제 아들 두 이름이 다 봄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하늘봄, 해봄, 말에 일을 해서 뜻을 본다, 해봄,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을 해서 한 건데, 그래서 다시 봄이란 이 제목도 굉장히 좀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시면서 또 뭔가 이제 서울 중심의 어떤 이 지역 경제와 뭐 이런 구도 속에서 다시금 옛 고향 예산 이 홍성 이거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뭔가 그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해서 봄이라는 뜻을 굉장히 이 제목도 굉장히 잘 지으셔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여기가 이제 정치 특히 경제 이런 쪽 이야기가 많지만 앞부분에 이제 김한 교수님의 어떤 그 자서전적인 자소서도 여기 쓰셔가지고 자서전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지역 상황들 그다음에 뭐 충남 테크노파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혁신과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 이야기들 그리고 교수로서 학자로서 삶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 얘기할 텐데 이 지구 생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또 방안으로서 그 뭐야 새로운 어떤 혁신의 그 기업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김한 교수님 한번 뭐 간단하게 여기 뒤에 보니까 뭐 너무 이 저기 그 직책이나 뭐 하신 일들이 여기 책에 뒤에 한 몇 페이지 걸씩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본인이 좀 이렇게 소개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들 향해서 한번 본인의 소개를 뭐 좀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조재현 교수님, 제가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분석을 잘하시고 또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셨나 하는 감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뭐 너무 잘 소개해줘서 제가 저를 또 소개한다는 게 쑥스러울 정도인데요. 저는 예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뭐 개구장이로 살았죠. 공부에 관심도 없고 늘 자연 속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웠던 꼬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뭐 참 지금은 상당히 그 역교육적인 일인데 그 당시에 7반의 학생들 중에서 한 반을 우수반이라고 만들어서 그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학생들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산중학교 시절에.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해야 이게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개념이 없이 살던 큰 놈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마치고 당시에 대학을 여러 번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시골 사람답게 제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암벽 등반, 겨울에는 빙벽 등반. 요즘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춘천의 구곡폭포도 기억나고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 백미 폭포 이게 이제 옵니다. 얼면은 빙벽 등반을 하고 제가 19, 20, 21 이때 거기 원래 청춘을 사고가 많이 보냈죠. 났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겨울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군에를 갔다 오고 대학을 입학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80년대 이제 초에 제대를 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는 당시에 독재 군부 정부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민주화를 갖고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럼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은 결국은 지역 경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판단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준비를 해서 학부 과정으로 이제 텍사스 대학 달라스 캠퍼스에 이제 입학을 했죠. 거기에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좋은 은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은사님들께서 뭐랄까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한국 유학생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었고 그분들 덕분에 이제 제가 학부를 잘 마치고 석박사를 또 잘 마치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 세 군데 정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원래 제가 미국으로 유학 떠날 때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한시도 늦춘 적이 없기 때문에 학위를 밟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그게 94년도 일인데요. 제가
94년도 가을에 귀국해서 정말 우리 좋게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충남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 교수로 임명이 돼서 95년부터 지금까지 26년, 7년째 지금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내용이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원사님들의 학풍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현장 중심의 공부를 많이 했고 연구도 현장에서 모든 연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해서 95년부터 우리나라가 민선지방자치가 막 시작했거든요.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출범하는 우리 도지사, 시장, 군수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된 상태였죠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포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충남 포럼을 만들어서 도지사나 천안시장, 아산시장 이런 분들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분야도 우리가 개혁을 하고 못지않게 경제적인 분야도 지방자치제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충남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함께 추진해서 9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테크노파크 중에 하나인 충남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선정받게 해서 제가 설립위원으로 10년부터 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참 큰 운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3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생각했던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 그 파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저는 그 파도에 가장 앞에 서서 함께 진행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오늘 조정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 파도들이 어떤 파도였는지 또 어떠한 분야였는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우리 김학민 교수님을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 작년 그 총선 때 네네. 예산 시장 거기서 이제 그 연설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가다 그랬어요. 근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연설이 사실은 이제 일반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연설을 좀 많이 하거든요. 틀에 박힌 그다음에 지지자들 뭐 중심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한규 교수님 연설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게 와닿았어요. 열정과.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했더니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순천향대 부촌장님도 예. 하셨고 뭐 그러면서 뭐 충남테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공약도 보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아까 뭐 김한희 교수님 잠깐 그 예산중학교에서 우열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중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나왔는데 대일고등학교 나름대로 이제 그 우열반 해가 전교 50등까지 모아가지고 이제 막 따로 공부시키고 뭐 아마 한국이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 소외시키고 지금도 아마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또 알게 모르게 또 실패 경험도 있으세요. 우리 김학 교수님이 그럼요. 특별히 예. 이제 그 감명받았던 게 이제 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1년인가요? 그 산을 계속 다니면서 본인의 앞날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뇌하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졸업하는 이게 대학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졸업 후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운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산이란 서울이란 중심 그 도시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좀 약간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께서 한번 그 본인의 좀 청년 경험들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뭐 잠깐 네,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교수님 아주 성공한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알고 있고 약간 내가 아까 이 책에서 쓰셨지만 좀 어떤 그런 좌절과 어떤 그런 특히 청장일 때 고뇌했던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그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골에서 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농업하는 자제 아들 딸들은 사실 그 큰 꿈을 혼자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생생한데 선생님이 야 여기서 대학교 갈 생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저 혼자 삐쭉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집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 생각하냐? 그때 제가 한 대답은 아, 우리 아버님이 저를 대학을 보내려고 그 우리 집 밭에 향나무를 10,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준다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 대답을 했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천구루로 알고 있었는데 천구루 들어갔는데 만구루였군요. 그게. 그 1,000그루는 작은 거고 그 뒤에 쭉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대학을 가서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살던 뭐 소년 시절이었죠. 근데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대학을 가라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이거는 나중에 너 대학 등록금에 쓸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막상 이제 공부도 제대로 뭐 할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천안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요즘 뭐 이제 수능 끝나서 곧 그 수능 발표하잖아요. 근데 수능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학보다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뭐 수능 가지고 그 당시는 안 하고 본고사 시험 낙방을 했죠. 그러고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산을 다니면서 이제 재수라는 걸 재수는 사실 형식적이었죠. 산 다니는 게 목적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알면 굉장히 실망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79년도 80년도에 그 아무랬던 우리 박정희가 죽고 그리고 전두환 새로운 신부부가 나오고 그런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미국으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유학 준비를 사실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돈이 없잖아요. 뭐 배경으로는 유학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미국 당시 이제 미국 8군이 있으니까 이 8군에 있는 그 군인들 또는 거기에 또 교수들이 또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에 그 8군의 캠퍼스가 있으니까 작은 기관이지만 그 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죠. 어, 그런 과정이지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꿈만 꾸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집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앉아서 혼자서 하루 종일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아,
그러면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장학금은 뭐가 있느냐? 근데 그 학교의 수준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때 제가 만났던 미국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제가 많이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또 그중에서 또 제 산 친구도 있어서 산에 가서도 계속 그런 거를 물어보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건 뭐 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제 영어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좋아하면 따라서 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토플을 보고 유학을 떠나잖아요. 유학 시험을 보잖아요. 학부는 뭐 석사는 토플하고 DRE를 봐야 되지만 어, 그랬을 때 토플 성적이 저는 좀 그 성적에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서는 당시에 여권도 만들어지기 힘든 시절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빨리 유학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서 제가 순천향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어, 그 의과대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 이제 문과대학도 시작할 때여서 영문학에 입학해서 이제 준비 좀 해서 유학을 떠나야 되겠다. 그 당시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거의 한 달씩 했으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교수님들한테 많은 격려를 받고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저한테 청년 시절이었지만 제 현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꿈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런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잃지 않고 또 준비를 하는 시기가 제가 20대 초 중반의 청년 시절이었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많이 봐줬죠. 뭐랄까 묵묵하게 뒤에서 뭐 하겠다고 그러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너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대신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요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의 암묵적인 지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과정들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입학 허가서를 여러 대학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첫 번째 비자 인터뷰하는데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할 돈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순천향대학교라는 학교도 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공부도 안 했고 또 공부할 돈도 없고 뭐 미국 가서 정치학 뭐 저 정부학을 공부하겠다는데 에, 그거 공부할 자격이 안 돼 너는 뭐 이런 식의 인터뷰로 지금도 내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아주 필름처럼 다 기억합니다. 여자 여자 영사였는데 네네. 도장을 꽝 이나이들을 딱 찍고서 보내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비자를 리젝트하면은 두 번밖에 다시 힘들죠, 비자 그 받는 당시. 게 네.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랄까 그런 그 자금이 돈이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거든요. 그 당시 비자 받는 비율이 잘은 몰라도 20% 안쪽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이게 우리 해외여행 미국으로 자유화 되기 전까지는 되게 되기 힘들었죠. 네. 전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낭망인데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데 너 지난번에 왜 비자 떨어진 거야? 하고 그때 남자 영사였어요. 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가 얼어붙어 가지고 I was freeze. 내가 얼어붙어 가지고 쫄아서 대답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웃더니 그럼 너 가서 무슨 공부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될 거로 본다. 그때 되면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학문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 경제 분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귀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거다. 그게 방점이었어요. 공부하고 반드시 돌아온다. 네. 그 비자를 너 돈 없으니까 가서 미국서 살 거 아니야? 이런 눈치를 계속 주거든요. 당시에 비자 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죠. 네. 저 때도 네, 그랬어요. 저 때도 이게 그 특히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때 네. 안 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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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히 했었죠, 저는. 예, 하셨었어요? 비자 혼자 받을. 갈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싱글 남자, 예, 여자는 굉장히 비자 받기가 제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교수님보다 예, 10년 후인데 예, 그때도 예, 비자가 되는데 특히 이제 결혼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싱글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그냥 주저앉는다고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예, 어려운 과정을 잘 하셨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나무를 심는다는 게 이제 사실 미래를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채소는 이제 꽃은 이제 그에 심어서 그의 수확을 얻지만 나무는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아버님이 뭐 한 만 그루 정도의 어떤 향나무를 그 아들을 위해서 심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그때 첫 학기 때 그 텍사스 대학교 달라스 대학교 그러니까는 텍사스 대학교 앳 달라스죠. 그러니까 달라스 캠퍼스. 예, 예, 달라스 캠퍼스. 예. 거기에 장학금 첫 학기 때 그때 그 확정되기 전까지 아버님이 그냥 외환은행에서 송금하시고 그 가장 그때 기뻤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좀 예, 뭉클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한희 교수님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꿈을 이렇게 잘 이어받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는 사실은 또 부모님들 그렇게 서포트하지 못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역에서 어떤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좀 멘토나 스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예, 하고, 그래서 김한 교수님이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이제 뭐 도서관에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아직 도서관 입고가 안 됐더라고요. 제 충남 저기 예, 그 예산교육청 도서관이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충남 도서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혹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여기 보니까 이제 자소서를 이렇게 앞부분에 예, 첫 장에 한 뭐 대여섯 페이지 쭉 쓰셔서 굉장히 김한희 교수님의 삶을 쭉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았고 저도 이거 보니까 나도 한 10년마다 한 번씩 내 나름의 어떤 자소서 우리가 뭐 죽기 전에 그 유언 쓰는 거 하나에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10년 단위로 이렇게 자기 자소서를 써보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뭐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학하기 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년 단위로 저는 뭐 큰 인생의 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들어가고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10년 동안 제가 교수로서 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나 지역 경제 관련된 분야에 또 어느 정도 기반을 한번 쌓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또 새로운 분야를 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정치의 현장에 참여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음, 그런 과정에 미국에서 포함해서 그 학생 시절 10년 동안도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그 학교에.
대부분 뭐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 출신들이고 다들 또 집안이 또 괜찮은 집안들이고. 근데 저는 보니까 뭐랄까 결국 이런 촌놈이고 아마 순천향대학 출신으로는 제가 미국 유학 1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순천향대학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1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일방인 취급하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에, 뭐랄까 저는 눌러 앉으려고 왔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첫 학기 등록금은 받고 아버님께서 주셔서 왔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이 막막하잖아요. 생활비도 막막하고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한 이유가 그,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나 일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3불 99였어요. 시저 시급이. 근데 청소를 하면은 한 1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 청소를 하면은 12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했네요. 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돈을 받으려면은 제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밤에 가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죠. 아, 쟤는 벌써부터 이제 어, 직업을 잡아서 유학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돈 벌려고 온 애다라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수업 듣기도 힘들고 수업 준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신 우리 그렇죠. 네. 조재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 독서량이 엄청난데 그 독서 책을 한 과목당 보통 뭐 10권에서 15권은 교재로 쓰는데 3학점짜리 하나가 그 책을 예를 들어서 12학점을 듣는다, 9학점을 듣는다 그러면은 매주 책을 한두 권씩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뭐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 저한테 한 학기만 더 지원을 해주면은 제가 남은 그 공부 열심히 잘해서 장학금을 받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또 한 학기 더 연장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공부에 전념해서 그 다음에 학부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지만 지금도 아마 미국 주립대학이 학부 학생은 외국인은 장학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네, 이제 미국 대학의 대학원들은 외국 학생들도 장학금 많이 줘요. 특히 네, 이공계 쪽은 뭐 스타이펜까지 생활비까지 주는데 학부는 이제 장학금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아버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일단 우리 단과대학에서는 1등을 했어요. 사회과학대에서 1등을 했어요. 올해를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제가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도 제가 못 받아도 신청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겨서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더니 장학위원회가 열렸는데 야 얘가 다 올 A를 받고 우리 대학에서 우리 사회과학대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외국인이지만 얘한테 장학금을 안 주면은 이거는 주법이 불합리하다. 이 방법이 없냐? 학장이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장 자신이 갖고 있는 장학금 펀드가 있대요. 음, 그거를 주면은 가능하냐? 그럼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줌으로써 주립대학에서도 반대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 이게 뭐랄까 공표가 되고 뭐 장학금 받고 뭐 단과대학 1등 하면은 이제 딘스 리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대부분 그렇죠. 딘스 예.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학교 신문에 나고 또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맞아요. 학생회관이나 단과대 앞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지금까지 쟤는 청소하러 왔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순창대학 다니다 온 애가 사회과학대에서 수석을 했어. 그리고 딘스 리스트 올라갔어.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유학생 그룹에서 저를 이제 챙기기 시작하고 뭐 그게 한 1년 후의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석사 박사는 제가 학교에서 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전부 받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자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죠. 거기까지 과정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기회가 없어서 항상 참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부딪혀보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학부 때 장학금을 안 준다 했을 때 일단 제 조건을 갖춰주고 모든 학점을 A를 받고 단과대학 수석을 하고 너 신청을 할 수가 없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는 신청만이라도 해주라 나와서 신청하게 하고 그랬을 때 나머지는 운에 맡긴 거죠.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저의 그 좌우. 좌우명은 네. 그 영어로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너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겨라. 그 진인사 그 대천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 우리 저 한글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지린사 대천명이잖아요. 음, 하늘에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나머지는 하늘이 해줄 거다. 나머지는 신께서 보살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 불안이 싹 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노력해주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무튼 10년마다 이런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저도 항상 똑같은 고민 속에 어둠 속에 불확실성에 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가 아닌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또 하늘이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10년 지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자그마나마 이루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듣고 또 책을 읽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시도를 한다는 거, 그 이거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드리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어떤 그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찾으려는 어떤 그 자세가 굉장히 좀 교수님의 그 악기를 개척해 나가는데 좋은 그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유학할 때 학교 청소부터 해요. 그때는 저는 4불 75전부터 시작했는데 청소, 학교 그 교내 청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그 킨더가르텐 청소,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경험을 좀 했었어요. 좀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그 수업 녹음하고 듣고 그런 경험들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에나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라. 두 번째가 이제 좋은 책 공부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좋은 어, 친구들,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였는데 우리 김한희 교수님은 테드 하팜 교수님하고 이제 베리 브라운 교수님 이 두 분을 만나셔서 굉장히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랄까 이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암체어 스칼라가 아니라 현장을 살피는 어떤 그런 학자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앙과 그러니까 학문과 신앙을 이제 같이 겸비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자고 또 뭐 종교학 쪽 기독교를 가리키지만 너무 이제 이 교회 현실이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학문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현실 세계가 이제 사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그걸 못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수님 책 읽다 보니까 우리
우리 이윤기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굉장히, 특히 문학 쪽 소설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늘의 문이라는 책을 쓰셨고, 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번역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을 치신 네, 분이에요. 네, 근데 네, 네. 이분도 이제 교수님처럼 영어를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영어를 독학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또 미국도 가시고 되셨는데, 어, 이 책에서 아까 뭐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어,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좀 다 하지 못하신 얘기들이 좀 있으신가요? 좀 혹시 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어, 좀 약간 여운이, 물론 이렇게 에필로그도 쓰시고 감사하게도 쓰셨지만 혹시 뭐 못하신 얘기들이 혹시 있으신가? 어, 요즘에 그 정치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좀 독자들한테 에, 그런 철학적인 배경, 이론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독자들이 우리 홍성 예산 충남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수님처럼 학문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철학적인 배경은 저는 정치 경제학, 폴리티컬 이카노미를 공부했고 그것이 저의 이제 철학적인 배경인데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에서 한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결과 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론들이 나와 있는 것이 제 첫 번째 백그라운드고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수정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막스와 앵겔스가 1848년도에 나왔던 그 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자본 못지않게 중요한 노동의 가치, 소외되는 사회에 보완돼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젠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철학들을 저는 젊었을 때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들은 뭐 여기에 소개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과연 그럼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화두가 뭔가?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아했던 존경했던 학자 중에 두 학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셉 슌페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이론을 써 우리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파괴되고 그것이 이제 창조적으로 파괴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또 새로운 자본과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하고 또 정치 세계를 바꾸게 한다. 그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실업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설파한 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194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의 그래서 슈베트의 이론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한 분의 저의 철학적인 되게 중요한 학자는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존 롤스는 저스티스에 관련된 정의에 관련된 현대 이론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존 롤스가 얘기하는 veil of ignorance,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의 어떤 그 커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는 우리 인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지, 아니면은 내가 태어났더니 어,
뭐팔 하나가 사용이 안 되는 불구고 또 아버지는 나를 잉태하게 시켰지만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누구도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무대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존 롤스가 얘기하는 veil of ignorance의 이론은 공평하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금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가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하는 것을 1972년도에 존 롤스의 저스티스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의 학문적인 바탕이 돼서 제가 정치를 입문하게 하고 또 제가 학자로서 갖고 있던 한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와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테크노파크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설립하고 창업과 그리고 사업화와 기업들의 성장을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에 접목해서 실제 일어나게 하고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지금은 제가 이런 것들이 한막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역혁신 개념을 만들고 지금 그 사업을 3,411억이라는 우리나라 교육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과정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창조적 파괴 시대에서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의 공정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배경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저의 모든 정책이나 활동의 철학적인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책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혁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것들, 사실 저도 이제 독자로서 저는 이제 인문학자고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종교학, 기독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했던 거는 굉장히 이제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특히 정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세워나가시고 추진하시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독서라서 약간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란 측면에서 이렇게 인문학 도시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제 김한일 교수님이 이제 우리 그 지역 사회를 다시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혁신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뭐 충남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그 자동차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센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철학적 배경을 좀 여기서 많이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칼 막스 얘기했지만 막스가 그 정치 철학 정치 비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경철 수고에서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잖아요. 그 종교는 네. 그 억압받는 자들 한숨이요 수혜받는 자들의 고통의 편이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20대, 30대가 굉장히 우경화된 독일이나 아니 이게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20대 대학생이 너무너무 보수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약간 뭐 그 제가 세월호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정치적 얘기한다고 오히려 막 반발하고, 그리고 뭐 요새 뭐 이완부 할머니 그 어떤 그런 집회에서 막 일장기 들고 흔드는 어떤 이런 우익 집단들이었던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제 사회 말제 이제 언론과 이런 그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그 주택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그 우경화의 바람으로 몰고 간 측면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와 철학과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소위 막사 말한 상부 구조의 어떤 그런 어, 이념을 갖다 장악함으로써 그렇게 했던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 그 책, 존 러스의 책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런 배경들이 이 책에 깔려 있어서 이제 아마 뭐 일반 독자들은 이제, 왜냐면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 또 사례들, 네, 교수님이 추진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역학 총론으로서 지역학 뭐 충남학 또 예산학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학적인 부분 또 사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 성장 지상주의, 성장 위주였던 그런 정책을 펴는, 그다음에 성공주의, 그다음에 자본 뭐 토공이나 아니면 이제 그 건축과 그다음에 확장을 통한 성장 지상주의였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어떤 경제학, 정치학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좀 충남에 계시지만 이 충남에서 활동하시기 좀 아까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또 이제 김한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느꼈던 게 굉장히 우리 지구 환경이나 또 생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그 석촌옥수 정화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제 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기술이고 놀라운 어떤 사실은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아시겠지만 뭐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과학혁명 구조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혁신적인 그 사상이 나오더라도 그게 사실은 정상 과학이나 주류 그 과학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류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이미 70년대 굉장히 뭐 한 번 충전하면 뭐 300km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미 발명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그 원유 정유업체들 석유 기업들이 그걸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그걸 다 폐기시켜가지고 그 기술을 아직도 확보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99년에 미국에 가는데 고속도로마다 엘렉트릭 카 스테이션이 차지 스테이션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업계의 어떤 그 정유업계 거대 엑슨모빌이나 이런 업계의 어떤 로비를 인해서 그게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이제 업계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혁신적인 기술도 다 폐기시켜버리고 이제 와서 다시금 또 그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석촌호수 정화 사업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 정화 기술이나 그 혁신적인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이것을 이제 지구 생태계와 연결해 가지고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된 얘기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요즘 얘기하는 ESG,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Governance 그리고 환경과 사회적 책무와 협치에 대한 구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기업이 꼭 챙겨야 될 과제로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요구되는 내용이고 이것이 곧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틀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뭐 이미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17개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한 게 있는데요. 그 17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구가 함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어떤 그 사회적 책무, 공평한 세상, 이런 것을 만들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방법도 민간과 그리고 기업, 여러 그 정부 기관들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결국은 ESG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전 세계의 뭐 선진국도 같이 제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7개 나라에 경제 자문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 나라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또는 지금 얘기한 ESG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아주 우수한 생각과 기술을 또 제가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절에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했고, 지금 그것이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으로 발전이, 지금 개도국에 있는 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않고 또 세계화, 이런 어떤 그 마케팅이 세계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같이 관심 있게 만나서 같이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특허로 만들고 또 그것을 세계에서 사업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제가 사회과학자지만 경제학자지만 개인적으로 7개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함께 만들었던 공동 개발하고 공동으로, 그 중에 특허 하나가 그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굉장히 획기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의 학자와 지난 10여 년간 교류하면서 이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해 오고 한국에서 특허를 만들고, 또 이것을 또 해외 주요 나라에 국제 특허를 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오염진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진 토양을 개선하는 일들을 추진하는데, 우선 수질을 시험을 여러 곳에서 했어요. 해서 이것이 이제 그동안 실험실 내에서 했던 실험은 성공했지만 필드에서, 현장에서 또 이게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작은 규모로도 2군데가 성공했고, 이번에 석촌호수는 지난 8월 말에 송파구청, 그리고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게 롯데그룹입니다. 롯데 월드하고 롯데물산인데요. 그래서 그 롯데물산하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모든 총괄하는 데가 한국환경공단이거든요. 네.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현직 교수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줬죠. 그래서 그 회사가 젠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전문 경영인과 또 여러 연구원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아주 알차게 운영되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벤처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4개 그 기관들이 함께 석촌호수 수질 개선 작업을 한 3개월 가까이 했어요. 2달 반 좀 지났는데요. 그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원래 그 4급수였는데 지금 3급수로 올라간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그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질소나 또 인이나 탄소라든가 아황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이제 호수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은 그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지표상에 있는 오염 물질이 흘리 몰려들고 또 비가 올 때 우리가 또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오염들이 다 물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물이 이제 고여 있다 보면은 오랫동안 녹조가 끼고 그래서 지금 질소나 인이나 탄소나 아황산이나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들이 이제 기준치보다 높게 있으면은 생태계가 아무리 안 좋아서 그 생태계가 점점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이번에 최초로 이제 대형 현장에 투입한 거죠. 그래서 2달 반 정도 됐는데 모든 수치가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물이 이제 좋아진 거고요. 어, 우리가 볼 때 석촌호수가 한 50cm까지가 보였어요. 음, 육안으로 볼 때.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그랬을 때 50cm 정도가 석촌호수는 보였습니다. 지금 1.5m가 보이고 세 오는 것은 배. 2m까지 2m까지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아마 이번 주 측정을 최종할 것 같은데 2m 정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2달 반 만에 나온 성과니까요. 이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하면은 석촌호수는 완전히 자연 생태계하고 똑같은 음, 그런 상태로 3m 이상 가시거리로 볼 수 있는 바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호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환경공단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구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이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제가 추구하는 ESG의 한 일환이고 앞으로는 토양도 저희는 이제 이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에, 당장 뭐 미군 기지 이전 지역 특히 우리 서울의 용산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그 팬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이제 교수님 방법은 이제 그 효소 같은 거죠. 그 효소 광물질을 효소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녹조가 끼면은 이제 그 바람에 따라서 녹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아가지고 수거하고 모터 그러니까 쭉 흡입해서 이제 없애고 그렇죠. 황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화학 제제 약품을 쓰는데 화학 약품은 우리 생태계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원리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데요. 음, 일단 그 오염되어 있는 녹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오염되면은 산소 용존량이 양이 확 적습니다. 떨어지죠. 네. 예. 그래서 산소가 이제 3 이하면 이제 물고기들이 좀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 특허의 내용, 기술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의 물질을 나노로 내서 그것을 배양해서 그 반응기에 만들어서 액체화시켜서 만드는 거. 물질이 들어가면은 어, 이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막 공급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산소 기포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죠. 기포를 만들어내는. 그게 제가 보기에 석촌호수에 뭐 한 200여 개 이상이 설치되어 음,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도 그렇고 또 이게 기계가 오염된 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약품 처리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완전히 100% 무독성 물질입니다. 유기 물질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분해시키는 그런 특별한 물질이기 때문에 에,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밑에 그 침전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침전물이 오염 덩어리입니다. 음, 오염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침전돼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제 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질에 들어가면은 그 침전물, 우리가 슬러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렇죠. 예. 슬러지를 분해합니다. 슬러지를 분해하면서 분해해서 이루어지는 그 죽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효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원형 물질들,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네, 네. 그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서 분해를 시키면서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플랑크톤으로 변하고 화이트 플랑크톤, 주 플랑크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물고기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음, 물고기들이 평상시에 그 산소 그 용존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활발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소 우리가 그 DO라고 표현하는데요. 디맨디드 옥시전 또는 그 용존 산소량, 네, 네. 리설브드 옥시전 그 양이 4 정도 되는 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10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슬러지가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면서 오염들을 분해시키는 그게 이제 그때는 효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저희들 그렇죠. 제품 자체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 속에 있던 효소들이 산소가 살아나서 공급됨으로써 활성화되면서. 살아나는 거죠. 음,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도 산소가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커져요. 음, 커지고 빨리 자라고 이 물고기들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자연 정화 시스템으로 돌아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비도 많이 내렸는데 비 내렸을 때 그 오염도가 또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이틀, 3일 지나니까 자정 능력으로 완전히 또 다시 원상태로 완전히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험을 에, 조그만 낚시터에서 했어요. 아, 낚시터에서 했더니 낚시터에 그 사료도 넣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뭐랄까 밑밥도 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가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저희들이 한 달 반 동안 하는 동안에 낚시터에 있는 슬러지가 1m 가까이가 없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 낚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느냐 할 음, 정도로 놀랐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분해되면서 산소 용존량이 거기도 한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 정도를 유지해 주니까 음, 물고기들이 훨씬 왕성하게 움직이고 전에는 낚시하던 분들이 낚시해서 잡으면은 이거 무슨 멸치만은 고기밖에 없냐 다 음, 말랐냐 고기들이 그런데 지금은 고기들이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다고요. 어제 사실은 그 낚시터를 한번 제가 방문했었어요. 요즘 어떻게 되나. 음,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 낚시터로 바꿨더라고요. 실내는 다 이제 클로즈 했고. 네, 네. 그래서 실내 낚시터로 가는데도 그 물은 우리 물질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훨씬 잘 자랐고 그리고 전에는 평소에는 어, 폐사하는 물고기들이 100여 마리가 넘었대요. 음, 평상시에. 음, 그리고 녹조가 많이 꼈을 때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도 죽었대요. 근데 음, 저희들 물질을 쓴 다음부터는 폐사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음, 그 죽은 물고기들은 낚시하다가 낚시하는 분들이 바늘을 너무 깊게 빼가지고 그래 죽은 거 빼고는 이 어떤 물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물고기들이 굉장히 살이 쪘다. 저희들은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뭐 작은 실험들을 해본 것을 이번에 석촌호수하고는 큰 호수에서 음, 성공적으로 끝냈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양식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양식장에 또 오염된 물들이 많거든요. 또 양식장은 목적이 물고기를 빠른 시간 내에 크게 키우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적용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토양에도 적용을 저 한다면은 용산 뭐 미군기지 그 정화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 기술은 이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그런 거 하는 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수 또 처리장 같은 토양 데도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오수 처리장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생태를 복원시킨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이 기술을 전 세계로 좀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토양 오염이 우리 농산물 재배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인삼밭 하면은 6년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작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인삼이 워낙 그 사포닌 성분이 많은 아주 귀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삼을 재배하기까지 각종 농약을 그렇죠. 뿌려서 맞아요. 비료와 농약을 뿌려서 이제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 그 속에 사실은 미생물이 살아 있어서 그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 미생물들이 사실 많이 살지 못하는 거죠. 환경에서. 근데 특히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에 많은 화학 비료들을 썼어요. 맞아요. 그 네. 화학 비료를 쓴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땅이 원래 좋은 땅이 이제 농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땅의 기운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 얘기는 토양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뭐 미국의 어느 농사 짓지 않는 곳에서 농사를 짓면은 그 재배가 그 같은 농작물에도 우리나라 같은 뭐 마늘이라도 거기서 심으면 크게 자라게 되는 거를 우리가 네, 보고요. 맞아요. 네. 그 토양이 이게 우리가 쇠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원천 기술이 아직 이제 실험 단계지만 토양에도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면은 공급된 산소로 인해서 그 속에 숨어 있던 죽어 있던 또는 잠자고 있던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살아나서 우리 땅을 훨씬 더 영양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제품 자체가 영양분은 아닙니다. 음, 산소를 공급하고 오염을 분해시키는 그런 기술이죠. 이거는 나노 바이오 기술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오염된 토양 그리고 세력이 다한 농장들, 농업 지역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환경 분야의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다. 저는 뭐 이것이 제 기술이 아니고 저와 함께 제가 7개 나라의 경제자문하면서 만났던 과학자들 또 이 관련된 분야의 개발자들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저는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 음, 특허는 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지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확대하는 데는 저는 교수로서만 있는 거지 그것을 경영하는 분들은 또 전문 네. 경영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고 제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화 비용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예를 들어 석촌호수나 뭐 다른 오염된 것을 예당저수지도 그런 예당저수지가 제 예산의 고향에 제일 큰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도 보면은 바지선을 띄워놓고 그 녹들을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뭐쭉 노력하는 걸 보는데 그런 비용에 비해서 이거는 물질을 투입하면은 자연 정화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비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자연의 복원력을 이제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우리의 뭐 구제역 파동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엄청난 뭐 몇백만 마리의 그 돼지나 이런 걸 우리가 땅에 묻었잖아요. 그때 그 네, 네, 침전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쓰레기 매립장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데 네, 네, 있어서 토양 오염 제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자연의 회복력에만 맡기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이걸 자연의 회복력을 이제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나노 기술을 이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바라기는 네. 우리가 좀 이게 핵폐기장 이제 이 방사능 물질에도 어떤 뭐 좀 작용하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 어, 교수님 굉장히 조예가 깊으세요. 우리가 지금 아직 도전하진 않았지만 네네. 모든 물질은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도 산소 때문에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행성들이 좋은 조건이 있지만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이런 그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물이든
토양이든 거기에 산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게 만드는 다른 물질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산소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계 장치가 아니라 액, 액체의 물질에 의해서 산소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염의 종류는 많을 수 있어요.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들이 굉장히 오염이 농도가 셉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홍성 지역에 축산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돈분이나 이런 개분이나 또는 그렇죠. 그 예. 축사에서 나오는 그 뭐 집 살 때 오- 축사 옆에 있다 그러면 절대 안 사죠. 그 냄새가 장난이 냄새가 아니거든요. 냄새가 네, 보통 심한 게 아니고요. 네네. 또 그, 탈이 그 엄청나고 분뇨에서 오는 토양 오염이 그 오염이 심각증을 하죠. 심하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분해되고 냄새도 제거되고 오염 물질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지금 계속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우리 홍성야산 지역의 농가에도 좋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양 오염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그 땅의 지력이 강해진다면은 결국은 우리 농산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재배하는 어떤 그 농산품도 수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쪽파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쪽파 연구회 회장님의 농장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름철, 가을철 넘으면서 한 45일 정도의 음, 쪽파를 출하하더라고요. 처음 심어서 출하할 때까지 음, 40에서 45일 걸리는데 저희들 제품을 썼더니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제품은 일본제도 쓰고 한국제도 쓰시더라고요. 음, 영향을 주는 그 물질로 저희들 거를 쓴 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음, 저희들 거를 썼을 때 27일, 약 30일 정도의 시장에 출하하는 그 정도로 성장을 하고 훨씬 더 그 발효 쪽파의 상태도 좋고, 네. 발육 상태가 좋고 튼튼하고 음,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훨씬 잘 음, 되어 있고 어, 근데 지금까지 썼던 일본제나 국산을 썼을 경우에는 40에서 45일 걸리니까요. 거의 뭐 15일, 10일에서 15일을 먼저 출하할 수 있으니까 농가의 어떤 소득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인삼 재배하는 그 시범포를 재배하는 큰 인삼 농장 운영하신 분인데 그분도 6년근, 5년근이었고요. 5년근 출하하기 마지막 2달 전에 저희들 제품을 2번을 썼는데 그 인삼의 크기가 아, 거의 2배 가까이 무게가 나가서 그것을 흑삼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또는 의약품에 쓰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 효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조심스럽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곧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또 정부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인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좋은 혹시 그 소식이 있으면 우리 제품의 지역에 이름을 지으셨나요? 제품의 이름을? 지금 나노젠스 바이오젠스라는 뭐, 나노젠스, 바이오젠스. 네, 이 회사 이름이 젠스입니다. 젠스. 젠스. 네. 주식회사 젠스고요. 그래서 음, 인터넷에 혹시 치시면은 젠스하고 석촌호수 이렇게 치면은 음, 석촌호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음. 회사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네, 우리 김한민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정치 경제 쪽으로 하셨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지구를 살리는 가장 좋은 지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아까 제가 방사능 얘기도 했지만 1986년에 체르노빌 사건이 나고 나서 엄청난 그 방사능의 오염. 근데 지금 그곳을 이제 가본 사람들이 그 꽃도 피고 어느 정도 자연 환경이 좀 복원되어 가는 모습을 밝게 한 40년, 50년 만에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 활동하는 그 좋은 자연은 역할을 네, 그렇죠. 우리 자연은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제 그 교수님 하는 그 바이오젠스 이게 그 역할을 더 촉진시키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뭐 우리 핵 폐기물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릴 때이 이 지구인가 이 책과 이 지구인을 말한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그냥 홍성 이제 예산 지역의 어떤 그 학자와 또 정치가 김학민 교수님이 아니라 이 지구인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가 뭐뭘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시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근데 네, 좀 제가 아쉬운 부분 이게 좀 아직 못다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종교 이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하스피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운영하는 그 하스피탈이 그 하이드 팍 안에 있어요. 되게 큰 세계적인 네, 병원이죠. 근데 제가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채플린 인턴 실습을 이제 3개월간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 이론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제 그 플로어를 돌면서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삐삐 차고 온코를 서요.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죽거나 특히 아이들이 이 다치고 했을 때는 이제 채플린이 그러니까 이제 원목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반드시 동석하게끔 하는 제도가 그래서 미국 병원은 채플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채플린은 주로 이제 기독교 채플린도 있지만 이제 그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 채플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명받은 건 뭐냐면은 그 인터디스플러너리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환자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할 때 채플린도 반드시 동석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저기 뭐야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환자를 치유하는 게 어떤 물리적인 거,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플러스 영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그 세계적인 병원에서 그 채플린 그 사무실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저도 이제 삐삐 차고 잘 안 되는 그 영어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이제 환자들 이제 맞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회복도도 굉장히 높고 근데 우리 한국 병원에서는 뭐 이제 기독교 병원 외에는 이제 채플린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상담 심리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 좀 관여하지만 종교적 영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관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발전하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식 사회로 가고 영적인 사회로 가면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정치 경제학 어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사상적 배경, 철학적 배경, 인문학적 배경을 좀 우리 충남 예산에서도 좀 많이 실현하고 또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제주도로 가는 이유가 사실은 뭔가 좀 인문학적인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런 그 발전과 경제적인 성과 플러스 이제는 문화와 예술, 인문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예산 홍성도 아까 교수님이 아까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꽃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 요새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경화되어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배경에는 이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이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그 정책을 제안하고 또 고민하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과 뭐 좀 청년 세대를 위한 뭐 좀 약간 조언 있으시면 혹시 생각나게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참 굉장히 놀란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인에 대한 얘기 하셔서 사실은 체르노빌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비슷한 케이스지만 좀 뭐 상태는 좀 다르지만 베트남 전쟁 시절에 고엽제 오렌지라고 하는 배엽제를 네, 뭐 분야에 뿌려서 그 맞아요. 지역은 지금 농사를 못 집니다. 네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뭐 기형아를 맞아요. 낳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병원들을 제가 베트남에 가면 가끔 가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그 2세, 3세들이 지금 뭐 굉장히 기형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좀 불행한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하는 봉사활동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지금 저희 물질을 음, 갖고 토양을 정화하는 그 지금 준비를 베트남 정부하고 논의를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방사능 중에서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네. 원전이 이제 원전의 오염수들이 지금 아직은 방출하고 있는데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것이 결국 오염수가 나가면은 뭐 우리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다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물질로 그 오염수를 저희들은 근본이 그 산소를 공급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사능 물질 중에서 어, 이 배출하면서 이게 필터링 시스템으로 아마 배출하는 거를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 필터에서 걸려지지 않는 물질을 우리 물질이 분해시킬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음,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일본 정부에도 다시는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아직은 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한 지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지구인이라는 뭐 표현이 우리 주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지구는 계속 오염돼 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과학자들과 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커다란 정책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저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서울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어,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한 20명 모여서 국회 정책 그 토론회 하는 자리에 제가 초청돼 가서 제가 토론 발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하는 성과를 점검하는 토론이었어요. 제가 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로 활동을 하지만 좀 심하게 직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음, 그것은 단 하나만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는 50% 넘는 게 그렇죠. 수도권에 2020년도에 몰려 있죠. 발생했는데 2020년도에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거고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통계다.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초반에 균형발전 정책보다도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특히 적폐청산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언론개혁이라든가 이쪽에 국정의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 정책, 민생 정책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사태를 몰고 왔다고 본다라고 제가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2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는 원내대표 뭐 각 상임위원장들이 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결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제2의 신도시, 제3신도시, 제4신도시 이것은 결국은 수도권 집중을 더 가해시킬 뿐 국가 균형 발전에는 역행하는 거고 그럴수록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17만 정도의 인구였는데요. 지금 7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 1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라진 거죠. 자연적으로 사라진 숫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1차로 이전했고 지금 2차로 200여 개를 또 옮길 생각을 하는데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거기에 채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파급 효과가 그만큼 없어요. 기업이 이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갔어요. 특히 R&D 관련된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대부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에 있던 기업 또는 울산이나 뭐 포항에 있던 기업도 다 수도권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걸리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관련된 비용들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면 지방은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이게 선진국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후진국에 갈수록 서울은 잘 사는데 지방은 못 사는 거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울 수도와 지방이 격차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와 뉴욕이나 LA나 시카고가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가 없는 거죠. 뭐 다른 독일이나 런던이나 이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특색있게 잘 살거든요.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데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고 선언하면서도 국토의 균형 발전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더 역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 유권자들에 맞는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한다면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들을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잃기 시작한 거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날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지방으로 옮기면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줘야 된다.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대신에 법인세로 인한 1년에 200조 가까이 되는 법인세를 물론 뭐 법인세 연계된 모든 세금을 다 합했을 때 기업에 대한 세금이 그 세금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감면해 주면 전체 국가 세입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면서 만약에 수도권 기업이 안 내려간다, 수도권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할증 법인세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조세 수입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유지해줘야 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훨씬 더 싼 땅값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지방 정부와 함께 지원해주면서 지역을 활성화됐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신도시를 짓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집을 가지고 청년들이 고시원에 살지 않고 옥탑방에 살지 않고,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온다면은 그 아파트 빈 것을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정책을 그런 법인세 감면과 할증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고, 일정 부분의 법인세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가져가지만 그것을 배분할 때는 지방에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해주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60세 또는 그 이전 세대도 그렇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살고 계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취미 활동을 서울에서 하시죠. 물론 취미 활동 하시는데 서울이 가장 좋습니다.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도봉산이나 청계산이나 북한산을 다니시잖아요. 그런 활동을 거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방에 내려오셔서 지방에서 많은 자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LH가 서울에 있는 뭐 은퇴자들을 살고 있는 집을 위탁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방에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서 거기서 임대할 수 있도록 LH가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40평 아파트를 뭐 현실적으로 제가 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의 예지만 한 150만 원의 임대를 주고 지방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50만 원의 임대를 한다면은 100만 원의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뭐 연금도 있을 테고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노인 연금도 있고 해서 100만 원의 차익이 있다면은 그건 가지고 지방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서울에 있는 그분들이 빈 집은 옥탑방이나 고시원에 가 있는 작은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집에 방에 4개 있으면은 뭐두 사람이 쉐어를 해서 2개를 쓰든 아니면 4사람이 쉐어를 해서 쓰든 그 비용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가격보다 훨씬 싸고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아파트를 자꾸 지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이제 이 연결이 약간 좀 어, 이게 인터넷 연결이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김한 교수님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김한 교수님 화면이 좀 안 떠서 일단 뭐 시간이 저희가 1시간 했던 거를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인터넷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김한 교수님의 또 다른 책을 가지고서 이 지구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김학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과 또 좋은 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